안녕하세요. 한석훈입니다. 저희 새 책 죽음과 친해지는 삶의 세 번째 소개 영상입니다. 지난번까지 두 번째 영상까지 제 책의 이 전체 챕터 중에서 1장, 2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모든 중독의 이면에는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제목의 장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말이 멋있지 않습니까? 이건 제가 지은 얘기가 아닙니다. 이 말은 모든 중독의 이면에는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다는 말은 독일의 고등학교 교실에 붙어 있는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어디에서 이 글을 읽고 그래서 그것을 가져와서 인용을 했습니다. 중독의 이면에는 그리움이 자리 잡고 있다. 뭐 예를 들어서 약물 중독 그러면 우리는 약물의 어떠한 그 작용에 의해서 화학적인 작용에 의해서 또는 우리 몸의 어떤 내분비 계통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가 중독을 일으켰다는 그런 그 생물학적인 작용을 주로 생각하지만 근데 뭔가의 중독에 빠지는 것은 사실 마음에서 그쪽으로 몰아간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음이 공허해서 비어서 우울해서 쓸쓸해서 뭔가의 중독에 빠지게 되는 거 생각하실 수 있죠. 그래서 독일 같은 잘 사는 나라의 청소년들도 중독 문제가 있거든요. 알코올, 약물 등등. 그것을 근원적인 치료를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을 돌보는 그런 일을 한다는 것을 이 표에서 엿볼 수가 있는데, 이 제 책 소설책의 주인공 유희운 씨도 이런 중독이 많습니다.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그런 중독들입니다. 뭐 예를 들어 뭐 저도 마시는 술을 이 사람도 마시고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그 성에 탐닉하는 걸 좀 넘어서서 그 이야기는 또 나중에 나오겠습니다만 좀 여성을 좀 지나치게 밝히는 그런 중독증도 있고요. 이 주인공의 그런 중독증의 배후에 있을 그 그리움은 어디서 처음에 비롯됐을까 하는 이슈를 이 챕터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에는 세부 내용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유희운 씨의 상담자인 성경의 박사가 이 사람의 내면으로 계속 들어가게 안내하면서 이 사람의 중년에 이르러서 여전히 채우지 못하고 있는 마음의 구멍을 만든 그 원인을 굉장히 그 원초적인 이 사람의 성장 과정서부터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기서 많은 그 굉장히 극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그것이 여기 이제 이 5절에 다 담겨 있는데 첫 번째 절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지었습니다. 나이 먹고 이 지경이 될 줄은 몰랐지. 이거는 사실 제가 제 자기 이해 수업을 듣는 중년 또는 노년층의 그 수강생들께 무리하게 던지는 멘트이기도 합니다. 나이 들어서 이 지경이 될 줄 알았습니까? 라는 그런 말을 하곤 하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공감합니다. 저 자신을 생각하고 한 말이에요. 이 지경이라는 게 살아보면 내가 이렇게 형편없을 수가 있던가 하는 것을 깨치는 그런 순간이 있죠. 이 주인공 유희운도 중년에 이르러서 자신 안에서 일어나는 특히 이런 감정, 수치스러움, 자기 자신이 너무 부끄럽다는 거, 그리고 자기 자신이 부끄러울 뿐만 아니라 도저히 이제 자기를 수용할 수 없는 거예요. 너무 잘못해서 죄책감이 굉장히 끌어오르는 면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분노가 또 굉장히 격앙돼서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죄의식, 수치심, 분노 이런 것이 이제 마음속에 뭉쳐져 있기 때문에 평화롭게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중년에 이르러서. 그래서 이 세 가지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사실은 여기 이 12화의 제목 가장 유치한 감정이 가장 강렬한 감정이다라는 제목을 달고 있는 요
이 제목하고 연결해서 이 책에서는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지경이 됐다는 것은 이게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라 평생에 걸쳐서 오랫동안 어린 시절서부터 차곡차곡 쌓아온 나의 내면의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기 위해서 제 책에서는 유명한 미국의 에릭 에릭슨 선생의 이 발달 단계 이론에 기대어서 이 사람의 성장 과정에서 어떠한 감정적인 억압이 일어나고 그것을 제대로 소화하거나 못했거나 하는 것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건 유명한 그 에릭슨의 발달 단계 이론의 도표이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 사람이 여기 성인 뒤 40에서 64세에 도달했는데 그 이전에 어릴 때부터 엄마 젖 먹을 때부터 기저귀 띄는 순간 밖에 나가서 처음으로 자기 또래들을 만나는 순간 유치원 다녔을 때 초등학교 다니면서 달리기 하고 경쟁했을 때 그리고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입시 경쟁에서 뭐 등등 이런 그 많은 그런 성장 과정을 통해서 사실은 자기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은 내면의 여러 가지 그 정서, 감정, 기분, 동기, 욕구 이런 것들이 그 제대로 그걸 살아보지 못하고 묻혀져 있는 게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 내면의 그런 요소들이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그것을 살펴보는 작업이 여기서 일어나는데, 근데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들어있는 어두운 감정 정서 같은 게 얼마나 유치하게 어렸을 때 기저귀 찾던 시절서부터 유래돼서 지금까지 자라온 것인가 하는 것을 짚어보게 됩니다. 이것에 대칭이 되는 절이 나이 먹고 이 경지에 이를 줄은 몰랐지 라는 제목을 갖고 있는 절인데요. 이게 말장난 같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년층을 위한 자기희의 수업에서 잘 쓰는 표현입니다. 나이 먹고 이 지경이 될 줄 몰랐지 한 다음에 이 경지에 이를지도 몰랐지 하면서 사실은 우리가 나이를 먹고 지금까지 자라서 성장해서 늙어 오면서 내 내면의 스펙트럼이 이렇게 커졌는데 그걸 잘 예상을 못하지 않았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살 때 나를 상상하기에는 또는 20살 때 나를 상상하기에도 나라는 인간이 저렇게 형편없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거든요. 그러나 나이를 먹고 저런 차원이 있다니 하는 것도 전혀 상상을 못했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를 먹으면서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또는 그 이전에 몇 해 전에도 생각도 못했던 나를 자꾸만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나라는 존재의 스펙트럼이 점점 커가는 것을 또는 이미 컸던 것을 이제야 깨쳐가는 것을 이제 인지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그 내가 깨치는 나의 그 내면의 수준은 형편없는 저런 밑바닥도 있지만 여기 소설의 주인공 유희운이 자신 안에서 본 죄책감이라든가 분노, 수치심 그런 것 같은 밑바닥일 것도 있지만 그러나 상상도 못했던 저런 높은 깊은 그런 경지도 또 경험하게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유희운 씨가 이 챕터에서 이 두 가지 경지를 다 경험하는 것이에요. 이 경지는 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이 전향이라고 썼는데 영어로 인엔티오드로미아라고 그러고 이것은 매우 어려운 전문 용어입니다만 칼 융의 분석 심리학계에서 쓰는 그 용어로 사람의 그 인격이 어느 시점에 극적으로 변화하는 거 이것을 전향이라고 얘기해요. 그 극적으로 변화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지향성을 보통 갖고 있거든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내향적인데 갑자기 외향성이 드러난다거나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사고 위주로 생각 위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갑자기 감정적인 면이 이렇게 분출된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매사에 이제 정확하게 자로 재가지고 꼭 가서 만져보고 이렇게 감각기관 오감을 이용해서 세상을 이해하는 그런 과학자적인 자세가 강한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난데없이 무슨
신내림이 내린 것처럼 직관적인 이야기를 한다던가 뭐 이런 경우를 전향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게 어디 있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요.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나이 먹고 이 경지에 이를 줄 몰랐지 라는 것은 겪어봐야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은 별의별 일들을 다 하더라고요. 실제로 저는 이 전향을 물론 이제 학계에서 보고되고 있는 것도 많지만 저 자신은 3회를 지금까지 겪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춘기 때 한 번, 청년기 때 한 번, 그리고 중년의 위기 때 한 번. 그 전향 때문에 제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냐면 그건 아니에요. 이를테면 제가 굉장히 내향적으로만, 안으로만 들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난데없이 상상도 못했던 외향적인 기운이 엄청나게 치솟은 그런 경험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나는 외향적인 사람이겠냐? 그건 아니에요. 다시 외향으로 돌아오긴 합니다만, 그러니까 이 작용이 왜 일어나냐면 우리 1장에서 제가 얘기했던 소를 찾아가는 시부도에서 나온 참된 자기, 나의 진정한 주인이 너 자꾸 그리로만 가면 망한다라는 신호를 보낸다는 말씀이에요. 나도 모르는 나의 주인. 분석심리학에서는 자기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안으로만 들어가서 히키코모리족이 되면 너 죽는다라는 메시지를 보내서 갑자기 붉은 용기가 치솟아가지고 밖으로 뛰쳐나오게 외향적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것이 이넨트로드로미아예요. 저는 그것을 겪었고 그것의 효험을 알고 그것이 제 인생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 소설에 담아서 이 주인공이 겪게 만들었는데 제가 사실 겪은 이넨트로 드라미아 중에서는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 과정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접신이라고 저는 썼습니다. 좀 초월적인 경험입니다. 신비체험이라고도 말합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이쯤 와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정신병자이고 미친 쪽으로 가는구나라고 예단하실까봐 미리 말씀드리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신병자 아니고요. 이 3장의 제목 중에서 이제 10화 두 번째 절이 이런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 이 주인공 유희운이 접신 체험을 하는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신을 만났다는 것이죠. 실은 제가 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 장을 기술을 했습니다. 제가 체험했던 접신에 대해서는 이 웹페이지에 제 개인적 홈페이지 2003년부터 유지해온 홈페이지에 제가 그 내용을 기술하고 있기도 합니다. 제가 뭐 갑자기 한두 해 미쳐가지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의 일생이 담긴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제 웹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이런 홈페이지가 있어요. 조금 아까 보여드린 그 주소거든요. 여기에 제가 제 소개도 있고요. 뭐 혹시 관심 있는 분은 보시고 수행 일상이라고 써놓은 것이 있는데 2002년서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2002년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제가 쓴 글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고요. 근데 저는 종교가 없어요. 전 기독교도도 아니고 불교도도 아니에요. 회교도도 아니고 다만 제가 저의 얄팍한 자아를 뛰어넘는 체험을 하고 뭐라고 이름 붙일 수 없는 신이라고밖에 얘기할 수 없는 또는 자기가 나의 참된 자기가 어떤 더 근원적인 존재의 메시지를 전해줬다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체험에 대해서 그리고 체험에서 우러난 그 이후에 저의 심경과 사고의 전개에 대해서 여기서 이제 쓰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은 보시고요. 이게 저 혼자만 겪은 거 당연히 아니고요.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겪고 있고 심지어는 저의 이웃 중에 친한 이웃 두 분도 이런 신비 체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친한 이웃 친구 두 분하고 만나서는 접신 사무, 접신을 한 세 명의 친구다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요. 저의 이 공부의 스승인 칼 융도 사실은 뭐 대표적인 뭐 접신 체험자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건 제가 갖고 있는 책 중에서 가장 크고 무겁고 가장 값비싼 책이에요. 엄청나게 비싸요.
미국에서 친구한테 주문해서 배송을 받은 것인데 레드북이라고 칼 융이 자신의 적극적인 명상 체험 속에서 일종의 신내림 같은 체험을 하고 그리고 초월적인 차원과 만나는 뭐 그런 내적인 체험, 저는 이것을 내적인 체험이라고 하겠습니다. 또는 심리적인 체험이라고 얘기하셔도 좋아요. 그것을 고백한 책이거든요. 굉장히 문제 이 책이고 저는 이제 원본을 봤는데 여기는 윤 선생이 굉장히 예술적인 재질 뛰어난 사람이거든요. 직접 자기가 그린 이 그림들이 담겨 있습니다. 이 사람이 꿈에서 대면한 필레몬이라는 사람 신격을 여기 이렇게 그리고 그 그림과 직접 무거워서 들지도 못하겠어요. 쓴 책 내용들이 여기 담겨 있는데 여기서 뒤에 뒷장에 이융 선생이 자신의 접신 체험에 대해서 고백한 것을 제가 뭐 대충 이렇게 살짝 번역을 해놨어요. 도저히 부인할 수 없고 남들이 뭐라고 손가락질을 하건 비웃건 미쳤다고 얘기를 하건 말건 나로서는 나도 부인했으면 좋겠는데 그럴 수 없는 엄청난 사건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똑같은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겪은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이번 3장에 이 유희운이 겪는 신비 체험을 썼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그 체험을 통해서 이 사람한테 전향이 일어났어요. 그 전향이란 무엇이냐 하면 이 사람은 그 이전까지 굉장히 감각적인 쾌락을 많이 추구했었던 사람이에요. 특히 이제 섹스 쪽에 많이 탐닉했다는 얘기를 했죠.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직관이라든가 또 이제 감정적인 그런 쾌락도 많이 추구하면서 사고를 한다든가 이런 쪽은 이제 굉장히 멀리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뭐 철학적이라든가 종교적이라든가 이런 것은 비웃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향이 일어나면서 그동안 비웃었던 철학이라든가 종교성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갑자기 이제 관심을 좀 기울이게 된 것이에요. 그 순간을 이 상담가 성경의 박사가 포착해서 이 사람을 자기 내면의 성찰로 이끌어가는 과정이 이 장에서 펼쳐집니다. 제가 사실 상아탑에서 학생들 대상으로 교육을 해온 지 지금 20년이고 그리고 저는 기본적으로 과학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제가 신비 체험에 대해서 이야기함으로써 저의 그 상아탑의 학자적인 그런 신뢰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려하면서 실제로 우려해요. 조금 더 추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상아탑 안에서는 상아탑 안에 문화와 규범에 맞춰서 제가 언행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규범을 지킴으로써 저의 후대들을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규범에서 벗어나서 정신병자 같은 소리를 하면 그럼 제 신뢰도가 떨어져요. 그러면 제가 제 후대들을 길러내는 가치 있는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변명처럼 들리지만 이런 것도 좀 말씀드리겠어요. 이것도 사실은 제 수업에서 교육철학 수업에서 학생들한테 교재로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이게 2006년에 타임즈의 특집 기사로 나온 건데 제목이 God vs. Science라고 써 있죠. 신 대 과학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저는 과학적으로 자연과학적이진 않지만 사회과학적으로 세상을 보는 그런 시각, 그런 방법을 훈련을 받았고요. 과학을 우리 인류가 지금까지 이룬 가장 가치 있는 노선으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과학이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그래서 과학 너머에 대해서는 그럼 입을 닫아야 하는가? 불가지론자야 되는가? 여긴 동의하지 않아요. 과학 너머에 대해서 우리가 아직 과학적으로 밝히지 못한 것에 대해서 인간이 계속 알아내려는 그런 욕구가 있고 그 욕구를 타당하다고 인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욕구를 충족해주는 길 중에서 이 신앙 같은 것이 있죠. 종교 같은 것이 있죠. 그래서 종교와 그 과학의 그 대치 또는 양쪽의 갈등 이런 것을 이 이슈에서 다뤘었는데 여기서 그 토론한 사람이요. 그 유명한
이기적인 유전자 쓴 옥스퍼드 대학의 리차드 도킨스 교수입니다. 한 사람은 이 사람은 철저한 무신론자예요. 그래서 무신론자 다큐멘터리도 만들고 굉장히 자기 말 그대로 호전적인 무신론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 사람은 무신론 입장을 대변하는 과학자로 나왔고, 그 다음에 유신론 입장을 대변하는 사람도 과학자가 나왔습니다. 프란시스 콜린스 박사예요. 이 사람은 지금 미국의 지금 그 의료 체계의 중책을 맡고 있는 미국의 그러니까 탑 클래스 과학자입니다. 그 지놈 연구소 있죠. 유전자 그 지도 밝힌 거기 총책임을 맡았던 생물학자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자입니다. 이 사람 유신론자예요. 독실한 기독교도예요. 그러니까 철저한 과학자가 어떻게 신앙심을 가질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진 분들도 계시는데, 아인슈타인도 신앙심이 있었던 거 아시죠? 그러니까 이게 신앙심과 과학적 정신을 그 흑백론적으로 이렇게 가를 수 있는 것이라고 보시면 그것은 인간성의 깊이와 넓이를 너무 단순화해서 보시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분은 유신론자 입장을 대변하고, 그리고 도킨스 교수는 무신론자 입장을 대변해서 토론을 벌입니다. 토론 결론이 날까요? 당연히 안 나죠. 저는 이런 토론하는 자세를 존경합니다. 저는 제가 신비 체험을 통해서 남들은 모르는 뭔가 대단한 것을 알아냈다라고 여기지 않아요. 그게 아니라 인간은 아직 과학적인 것만으로 충분히 밝혀내지 않은 그런 세상을 이해하는 길들을 내면에 품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다라고 생각할 뿐입니다. 그걸 저는 생각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니라 그걸 알아낼 과학 이면에 인간에 대한 비밀을 알아낼 그런 길들을 자꾸 찔러보는 것도 공부한 사람의 의무라고 생각해요. 그런 차원에서 이번 장을 이제 썼고, 그래서 다시 그 원래 소절로 들어가면 이런 그 전향을 겪으면서 주인공 유희운 씨는 그동안 홀대했었던 자신의 사고적이고 직관적인 그런 기능을 구동을 시켜서 자신을 지금 같은 사람으로 만든, 지금 같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으로 만든 유치한 원천을 찾아가는 그런 성찰의 작업을 감행하게 됩니다. 그 세부 내용이 이 장에서 펼쳐지고요. 그리고 그 세부 내용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은 이런 에릭슨 선생의 발달 단계 이론의 개념을 도구로 삼아서 펼쳐지고, 저는 이런 도표를 가지고 수업을 많이 진행을 하는데, 이걸 가지고 제 학생들이 자신의 성장 과정과 그리고 자신의 인격의 형성 과정을 되돌아볼 것을 주문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지금까지 믿고 있습니다. 제가 뭐 변명처럼 과학자의 이야기도 끌어와서 저의 신비 체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제가 중년의 위기에 전향을 겪고, 그리고 저는 그 종교에 빠지지는 않고요. 사실 심층 심리학 쪽에 훨씬 더 깊이 빠졌어요. 그러나 심층 심리학과 종교성의 그 경계선을 어떻게 이렇게 확연하게 구분 지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융 선생의 이론을 공부를 많이 하면서 전 내면으로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꿈 분석 같은 걸 오래 하고 하면서 매우 힘 빠지고 오랜 시간이 걸린 일인데, 제 꿈에서 받은 저 나름의 이제 특별한 계시 같은 게 있어요. 그런 게 몇 가지 있는데, 한 가지 제가 강의에서 학생들한테 얘기했던 걸 소개하면 이런 게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꿈에서 전철을 타고 어디를 갔는데, 제가 평소에 전철을 무지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대학에 강의하러 가려면 전철이 제일 정확하니까 시간을 지키는데, 근데 한 역에서 내렸더니 무슨 역인지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거기 어떤 중년 아저씨가, 가게 아저씨가 있어서 그 아저씨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무슨 역입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저한테 친절하게 여기는 계야역이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계야역이 뭐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이런 한자가 떠올랐어요. 이런 역이구나. 근데 이 아저씨가 또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신은 좀 아까 평부역에서 차를 타고 오셨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평부역에서 왔대요. 평부역? 이게 뭐지? 제가 평촌역에 연구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게 떠올랐나 보다 생각했는데, 나중에 이것도 한자가 떠올랐습니다. 평부역에서.
전철을 타고 개화역으로 왔대요. 꿈을 다 깨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다 받아 적은 다음에 한참 생각을 해봤죠. 무슨 말인가? 실제로 있지 않은 역이죠. 평범한 남자입니다. 평범한 남자에서 개성화되고 있는 자아로 나아가는 사람으로 왔다라는 그런 해설을 할 수가 있겠죠. 이 개성화라는 것은 제 이 책의 주된 주제이기도 하고요. 유흥심리학에서는 자기 실현하고 동의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이전에는 그냥 뭐 커리어, 뭐 돈, 뭐 지위 뭐 이런 것을 좇는 평범한 남자였는데 평범하지 않은 대단한 사람이 됐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런 평범한 세상에서 중시하는 가치에 머물러 있지 않고 나의 진정한 개성을 찾는 길에 접어들었다라는 계시를 제가 꿈에서 받았다고 믿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요? 제 무의식에서 나왔겠죠? 제 무의식이 랜덤으로 이런 것을 그냥 생산해낼까요? 아니면 어떤 의도가 있어서 저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해줄까요? 자, 답은 독자분들이 선택하시기 나름입니다. 제 책의 주인공 유희우는 자신의 앞으로 펼쳐지는 길에 있어서 답을 어떻게 구해가는지 다음 장서부터 또 구체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